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의 제목은 당신과 나 사이입니다. 지은이는 정신분석 전문의 김해남, 출판사는 메이븐, 책값은 15,000원, 총 페이지 수는 315쪽입니다. 초판 1쇄는 2018년 1월 30일, 초판 25쇄는 2020년 10월 5일입니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라고 하면 열의 아홉은 소중한 누군가와 함께했던 추억을 떠올린다. 혼자 있는 장면을 떠올리는 사람은 거의 없다. 행복은 결국 관계를 맺고 가꾸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말해주는 방증이라 볼 수 있다.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 이유는 결국 사랑받고 싶기 때문이다. 자신에게 누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벽을 허물어 꽁꽁 닫혀있던 마음을 열어야 한다. 세상에 상처 없는 관계란 없다. 상처 입을 각오로 용기를 내야만 누군가와 가까워질 수 있고, 그래야만 비로소 원하는 사랑을 얻을 수 있다. 상대방과 나는 서로 다른 사람이며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할수록 발견하게 되는 건 상대방과의 차이이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중에 상대가 나와는 다른 자신만의 세계와 영혼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한다. 즉, 하나로 합쳐지고자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나와 다른 존재임을 뼛속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두 서로 분리된 외로운 존재일 뿐임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어차피 인간은 누구나 외롭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만 한다. 결혼을 해도 외롭고 결혼을 안 해도 외로운 건 마찬가지다. 그리고 아무리 사랑해도 그와 내가 하나가 될 수는 없다. 톨스토이는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은 상대와 얼마나 잘 지낼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불일치를 감당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나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것은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다.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을 휘두르려고 한다. 그를 사랑한다면서 정작 그가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화를 내고 싫어하는 걸 하려고 들면 못하게 막기도 한다. 욕심과 사랑은 구분되어야 한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강요하는 것,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그냥 상대방을 마음대로 휘두르려는 이기적인 욕심일 뿐이다. 그리고 자기 취향에 맞게 타인을 길들이고 싶어도 그건 이루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하다. 타인을 길들이려고 애쓸수록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이 나와 너무나 다르다는 절망적인 사실만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완벽하게 이해받기를 바란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내 마음을 다 알아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은 착각이다. 표현하지 않는데 누가 그걸 알겠는가? 그러니 상대에게 허망한 기대를 품고 실망하고 상대를 미워하기를 반복하는 대신 상대에게 원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문제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우리는 알면서도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 앞에서 좌절하고 불안해하며 화를 내고 초조해야 한다.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 그 어떤 힘도 행사하지 않고 상대를 그저 따뜻한 눈길로 지켜봐 주는 것. 그의 생각과 행동들이 그가 살아온 지난 세월에서 비롯된 것임을 인정함으로써 그의 과거 전부를 끌어안는 것. 그의 못나고 초라한 모습도 껴안는 것. 그렇게 아무 조건 없이 누군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살면서 누릴 수 있는 행복 가운데 하나는 뭔가 더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를 숨기지 않아도 지금 이 모습 그대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받아들이는 일이야말로 그 행복에 다가서는 지름길이다. 스탠퍼드 의과대학의 데이비드 번즈 명예교수는
어떤 태도가 결혼 생활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가를 밝히기 위해 여러 연구를 진행한 끝에 놀라운 결과를 발견했다. 연령과 빈부의 차이, 학력과 자녀의 유무, 결혼 생활 기간, 부부관계의 빈도수, 취미 활동, 가사 분담 정도 등의 여러 변수를 놓고 실험했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부부 사이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남 탓, 즉 비난이었다. 결국 관계를 끊어버리지 않는 한 고통스러운 관계는 견디는 것밖에 답이 없는 걸까? 아니다. 방법은 있다. 마음의 상처를 더 입기 전에 일정한 심리적 거리를 두면 된다. 거리를 두는 것은 아예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고 그가 무엇을 하든 개의치 않는 것이 아니다. 거리를 둔다는 것은 슬프지만 그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는 것이다. 즉, 상대방이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거나 비난하거나 무시하지 않고 상대방을 바꾸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거리 두기를 상대방을 차단하고 무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말하는 거리는 상대방과 나 사이에 존중을 넣는 것이다. 사람을 대할 때는 불을 대하듯 하라. 다가갈 때는 타지 않을 정도로, 멀어질 때는 얼지 않을 만큼만이라는 말을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남겼다. 나무들이 서로 너무 가깝게 붙어 있으면 햇볕을 더 받기 위해 경쟁하듯 위로만 자란다. 그러면 두 나무 모두 비정상적으로 몸통이 가늘어지게 되고 나중에 약한 비바람도 견디지 못해 쓰러지고 만다. 결론적으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게는 거리가 필요하다. 친구가 우리 사이에 비밀은 하나도 없어야 해 라고 우긴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거리를 무시하는 행위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그와 당신이 서 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간격은 서로를 자유롭게 만들면서도 서로를 그리워하게 만든다. 혼자 있어도 행복하고 함께 있어도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얼마나 좋은가.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절을 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생각한다. 상대방이 자신을 미워하고 다시는 보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무리한 부탁은 처음부터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 맞다. 지나치게 거절을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면 조금이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숨어 있다. 자신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버림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즉,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 그런데 거절하지 않고 무엇이든 들어주다 보면 상대방은 오히려 고마워하지 않게 된다. 심지어 뻔뻔하게 이번 부탁은 왜 안 들어주냐고 화를 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이유로든 남이 나를 함부로 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남이 나에게 부당한 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존중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사람들은 분명하지만 정중하게 아니요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상처를 받아 불같이 화를 낸다. 그럴 때는 혹시 이 상황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야만 한다고 고집하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상은 원래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그런데도 화가 나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기대했기 때문인데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의 방식대로 행동할 권리가 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누구든지 화를 낼 수 있다. 그것은 쉬운 일이다. 그러나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정도로,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목적으로, 올바른 방식으로 화를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의사 맘대로 환자를 바꿀 수는 없다. 의사가 아무리 노력해도 환자가 낫고 싶다는 의지를 품고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정신분석 치료의 목표는 환자의 고통을 최대한 경감하는 데 있는 것이지 환자를 개조하는 데 있지 않다. 내가 원하는 걸 사랑하는 사람도 원할 거라는 생각은 명백한 오산이다. 그러므로 암묵적으로라도 상대방에게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달라고 강요해서는 절대 안 된다. 더불어 상대방이 내 기대에 못 미쳤을 때 실망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을 원망해서도 안 된다. 그것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그것이 상대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방법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대보다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먼저다.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아주 가까이 있는 잘난 사람들이다. 나보다 공부도 운동도 잘하는 형제나 자매, 능력도 뛰어난 엄마 친구 자식들 때문에 우리는 늘 열등생이 되고 만다. 왜 사람들은 비교를 멈추지 않는 걸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이다. 남들보다 더 사랑받고 인정받고 있음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선 타인을 이기는 것을 삶의 목표로 삼지 않는다. 그들에게 비교란 그저 일의 결과일 뿐이다. 그리고 자신이 정한 삶의 목표를 따라 살기도 바쁘기 때문에 왜 비교에 목숨을 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타인과 비교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일이 일비하는 사람은 내적으로 자존감이 낮고 열등감이 큰 사람일 확률이 높다. 그래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남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하려 드는 것이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렇게 말했다. 스스로를 낮게 평가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를 통해 자신이 더 형편없다고 느끼게 된다. 비교를 멈추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의 가치가 남들의 평가에 달려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내 가치를 남들이 함부로 정하게 두면 안 된다는 뜻이다. 자기 삶에 만족하는 경험이 늘어날수록 비교로 인해 고통받을 일이 적다. 인생의 목적은 남들보다 우위에 서는 데 있지 않다. 진정으로 독립적이고 강한 사람은 모든 일을 혼자 해내는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타인에게 기꺼이 내보일 수 있는 사람이고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의존성을 내보여도 자신의 독립성을 훼손당하지 않을 자신이 있기 때문이다. 독립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홀로 있는 것이다. 물론 자기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혼자 풀려고 하는 것은 미련한 짓이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자란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 사랑받아 본 경험이 없기에 남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그려놓고 그 모습에 가까워지기 위해 죽을 힘을 다한다.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들에게 중요한 건 오직 남들보다 더 뛰어나고 매력적이고 일도 잘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다. 그들은 무조건 최고가 되어야 하고 모두가 인정하는 완벽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무서울 정도로 성공에 집착한다. 그만큼 실패도 두려워한다. 누구나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면 자신감을 얻고 왠지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하지만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그것에만 매달리게 되면 남들이 원하는 모습만 보여주려 애쓰게 되고 결국은 나를 잃어버리게 된다. 내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나만 껍데기처럼 남는 것이다. 아무리 죄책감을 느낀다 한들 과거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 그리고 인생에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꿀 수 없는 일이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일은 당신 탓이 아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해도 된다. 언제나 자신을 깎아내리는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 뭔가를 잘해야만, 더 노력해서 성공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신에게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숨기려고 하지 않고 자신의 약점을 들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람은 자기다울 때 존엄하게 빛난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더 이상 남들이 뭐라고 하든 휘둘리지 않게 된다. 반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것을 자신과 연결지어 생각하며 자신을 탓한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점은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는 남들의 객관적인 평가가 아니라는 점이다. 다만 자기 스스로 그렇게 보고 있을 뿐이다. 사람은 누구나 틀릴 수 있다. 실패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 자체가 부족하거나 결함이 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다. 모든 걸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기를 비난하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면 당장 근거 없는 자기 비난을 그만두어라.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이다. 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어깨 위에 자신의 짐을 올려놓으려는 사람들을 만난다. 그럴 때마다 착한 사람들은 어쩔 줄을 몰라 한다. 속으로는 100번이고 안 된다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거절하지 못해 끙끙 앓는다. 분노는 결국 내 안에서 곪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 순간 폭발하고 만다. 일에서든 인간관계에서든 참고 견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제 몫의 일을 하면서 남에게 폐해를 끼치지 않고 살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착한 사람들은 번번이 남의 감정이 상할까봐 신경 쓰다가 능력 밖의 일까지 떠맡아 괴로워한다.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 가족을 희생시키면서 말이다. 그러니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은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최악의 선택일 뿐이다. 무조건 상대방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거쳐야 마음이 편안하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함부로 대하게 두어서는 안 된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것은 비참한 게 아니다. 자신의 약한 모습도 받아들여야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한계를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선을 긋는 것은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관계를 어긋나게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다. 불쾌한 대우를 받았더라도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좋다. 상습적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다. 하지만 아무리 억울해도 결코 상대방의 도발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 상처를 입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그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잠시 이성을 잃었다가도 중심을 잡는다. 그리고는 내용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거부권을 행사한다. 부당한 비난에 휘둘려 말도 안 되는 싸움에 말려드는 게 아니라 그냥 무시해버리는 것이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그건 그의 생각일 뿐이다. 그런데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항의하기는커녕 상처 입고 괴로워하면서 부당한 비난을 자기 탓으로 돌린다. 그 어떤 순간에도 부당한 비난은 돌려주어야 하는 것이지 당신이 받을 것이 아니다. 대인관계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통제권은 당신에게 있다.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멀리 할지, 누구와의 관계에 더 힘을 쏟을지는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소중한 나를 지키기 위해 상처 유발자들과의 관계를 단호하게 끊는 것도 고려해 볼 일이다. 상처를 입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상처를 어떻게 보느냐이다.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들은 상처라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상처라고 한다. 누가 나를 해코지했을 때 그것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스크래치가 났을 뿐이야, 괜찮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즉,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보다 우리가 상처를 어떻게 생각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현재와 미래는 달라진다. 안타깝지만 우리에게는 과거를 바꿀 힘이 없다. 아무리 가족이라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할 권리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 상대가 부모라고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은 분명히 존재하며, 이 때문에 부모와의 연을 끊을 수밖에 없다면 그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다. 만약 남편은, 아내는, 딸은 언제든 나를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하며 관계 유지를 위해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죽어버린다. 그런데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노력하지 않는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며 심지어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말하지 않는데 어찌 알겠는가?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물어보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가까운 사이일수록 대화가 더 필요한 이유다. 헤르만 헤세는 데미안에서 누구나 한 번은 부모나 스승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부모들은 은연중에 자녀에게 겁을 준다. 너는 세상을 너무 몰라. 얼마나 험한 곳인데. 그래야 자녀가 두려운 마음에 자신들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다. 자녀가 여전히 자신들에게 의존하고 밀착해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의 독립을 막을수록 자녀는 엇나가게 된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부모는 자녀를 곁에 두고 싶은 욕심을 버려야 한다. 어머니는 기대야 할 존재가 아니라 기대는 것을 불필요하게 만들어주는 존재다. 사랑하는 사람과 오래도록 사랑을 이어가고 싶다면 반드시 따로 또 같이 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도, 아니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더욱더 거리는 필요하며, 그것은 언제든 따로 또 같이가 가능한 거리여야 한다. 누구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랑받고 싶어 한다. 내가 뭘 잘해야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뭘 못해도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받고 싶은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상처 입을 각오를 해야 한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라. 법정 스님은 인연을 맺는다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함부로 인연을 맺지 마라. 진정한 인연과 스쳐가는 인연을 구분해서 인연을 맺어야 한다. 진정한 인연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좋은 인연을 맺도록 노력하고, 스쳐가는 인연이라면 무심코 지나쳐버려야 한다. 그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해프게 인연을 맺어 놓으면 쓸만한 인연을 만나지 못하고 어설픈 인연만 만나게 되어 그들에 의해 삶이 침해되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 인연을 맺음에 너무 해퍼서는 안 된다. 옷깃을 한 번 스친 사람들까지 인연을 맺으려고 하는 것은 불필요한 소모적인 일이다. 세상에는 언제나 나보다 더 잘나고 멋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알바천국에서 20대를 상대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자존감이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 언제냐고 물었더니 행복해 보이는 지인의 SNS를 볼 때라고 대답한 사람이 27.6%로 1위를 차지했다. 취업이 안 될 때가 22.7%로 2위를 차지했으니
얼마나 20대가 SNS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다. 이것은 그만큼 인간이 얼마나 사회적인 동물인가를 방증한다. 인간관계는 상호작용을 필요로 한다. SNS에서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는 깊은 관계를 맺기란 매우 어렵다. 즉, 당신이 다치거나 쓰러졌을 때 SNS에서 맺어진 사람들은 당신에게 달려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SNS를 하되 그것을 하느라 소중한 사람들과 나누는 시간을 망치지 마라. 내가 아무리 예뻐도,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다. 당신도 이유 없이 그냥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당신이 아는 사람 모두가 당신을 좋아해 주기를 바란다면 욕심이다. 만약 그런 욕심으로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해 스스로를 다그치며 살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미움받는 게 그만큼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야 자신에게 혹독해지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살지 마라. 그들은 모두 자신을 위해 산다. 그러니 당신도 당신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라. 지금까지 당신과 나 사이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2020년 1월부터 어제까지 꼬박 만 3년간 우리는 코로나19를 겪었습니다. 그 3년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저는 거리두기라고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에서도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었고 5명이 모여서 밥을 먹거나 차를 마시면 누군가가 그들을 경찰에 신고하는 이런 일들은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거리두기는 본래 모든 존재의 숙명입니다. 거리두기가 없으면 우주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138억 년 전 빅뱅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주라는 것이 없었고 그저 모든 것이 한 점에 뭉쳐있는 상태였다고 하죠. 그땐 우주도 태양계도 생명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빅뱅이 일어나고 모든 것이 모든 것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시작했을 때 비로소 우주와 시간과 존재가 시작되었습니다.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의 삶은 엄마와 연결되어 한 몸으로 존재합니다. 아직도 미국은 임신 중절의 권리와 조건을 두고 나라가 반으로 쪼개질 정도로 인류는 태중에 있는 아기를 인간으로 보아야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일치된 의견이 없습니다. 그러나 엄마와 분리되어 태어난 아기를 두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정체성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엄마와 아기의 분리, 즉 거리두기는 곧 아기의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아기가 하나의 사람으로 존재하기 시작하는 본질적인 조건은 엄마와의 거리두기인 셈이죠. 사이는 참 좋은 말입니다. 사이가 없으면 개별적인 자아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고 서로 사랑할 수도 없으며 자유롭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거리두기는 우리를 우리로 만들어주는 절대적인 조건입니다. 불교에서는 세상 만물이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연기론을 주장합니다. 그런데 연기론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것이 적어도 겉으로 볼 때는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현실은 거리 두기가 기본값이라는 것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 모두와 우주 만물은 마치 하나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거리 두기를 통해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세상이 세상다운 것이죠. 하늘과 땅이 딱 붙어버리면 그 사이의 만물은 맷돌 속의 콩처럼 죄다 부서지고 말겠죠. 천지가 떨어져 있기에 이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고 꿈꾸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두기, 사이두기, 의도적으로 공간두기를 선택할 때 인간관계도 건강해집니다.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은 사랑하면 둘이 하나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절대 타인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만에 하나 타인과 하나가 된다면 그것은 나라는 개인 존재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따로 살아가며 동시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지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은 둘의 소멸과 하나라는 새로운 존재의 탄생을 의미할 뿐입니다. 저는 부부나 연인 관계가 오래 가려면 서로 개인적인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이 7대3 정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일주일에 이틀은 애인과 함께 보낸다면 나머지 닷새는 자기 자신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물론 연애 초기나 신혼 등 특별한 시기에는 좀 더 융통성 있게 양보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최소 50% 이상의 지분은 개인적인 삶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나 흔들리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피로감과 불만감을 갖게 되고 관계가 흔들리기 때문이죠. 제가 들은 인간관계의 최고 명언 중 하나는 법륜 스님이 하신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입니다. 얼핏 당연하다 싶지만 문제는 우리가 나와 가까운 타인을 타인이 아니라 절반쯤은 나인 사람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가족과 친척, 가까운 친구가 그렇죠. 특히 가장 대표적인 것은 부모 자식, 그 중에서도 엄마와 자녀 사이가 그렇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자녀가 과거에 자신과 한 몸이었다가 분리된 사람이기 때문에 절반쯤은 나와 자녀를 동일시하는 착각을 저지르기 쉽습니다. 그러나 자녀 입장에서는 엄마와 한 몸이었던 기억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타인인 엄마가 자꾸 자기 삶의 운전대를 잡고 흔드는 것을 불편해하게 됩니다. 불만이 싹트게 되죠.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것은 중대한 일입니다. 구분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내가 아니면 모두 남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이 권리를 침해당한 사람은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특히 자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가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간섭하지 않고 응원과 지원만 해주는 태도가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고 관계도 살립니다. 정을 뗀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보통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 정떼기는 장성한 자녀를 부모의 날개 아래에서 독립시킬 때 쓰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이 세상을 떠나려 할 때 쓰입니다. 죽음에 다다른 분이 평소와는 다르게 냉정하게 행동할 때 사람들은 저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려고 정을 떼는 중이구나 라고 말합니다. 막 성인이 된 청년이 어른으로서의 본격적인 자기 삶을 살아가려 시작할 때 그리고 삶을 마치고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세상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정떼기, 거리두기, 사이를 두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거리두기와 정떼기는 서운하거나 지양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한 차원 높은 진화와 변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통과 의례입니다. 가족이 아닌 일반적인 인간 관계에서도 이러한 거리두기는 건강하고 오래 지속되는 관계의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흔히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다고 하죠. 개인의 정체성이나 독립성의 담장을 넘어서는 순간 관계는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넘어가서도 안 되고 남이 넘어오는 걸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세포는 세포막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들을 구분합니다. 세포막의 파괴는 곧 세포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손소독제의 주성분인 에탄올이 하는 일이 바로 해로운 세균들의 세포막을 파괴해서 죽이는 것이죠. 세포막이 사라지면 세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인격에도 세포막이 있습니다. 이 세포막이 파괴되면 한 인간의 인격이나 존엄성, 정체성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는 인격과 인간 정체성의 세포막을 잘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위한 진정한 거리두기입니다. 이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남의 인생에 간섭하지 마라.
2. 남의 간섭에 끌려다니지 마라. 3. 하고 싶은 일을 해라. 4. 하고 싶지 않은 일은 하지 마라. 5. 내 앞가림부터 잘하자. 나나 잘하자. 6. 나와 남은 다르다는 걸 명심하라. 7. 타인에 대한 모든 기대를 치워라. 8. 거절로 인한 죄책감이나 미움을 털어내는 연습을 하라. 9. 제안과 조언은 우선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답하라. 상대가 아무리 재촉해도 몇 번이고 그 대답을 반복하라. 10. 누구의 어떤 말이나 조언을 듣고 선택했든 상관없이 내 선택은 언제나 내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